그러니까 미국서도 얘기하는 게 약간 교수님 노예?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진짜. 특히 한국 친구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교수님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려 그래요. 지도교수와의 관계의 최고의 연결고리는 연구예요, 연구. 항상 사람들은 가장 잘된 케이스 위만 보고 와요. 그 필드에 있으면요 실패 케이스만 보여요. 진짜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엑싯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중요한 지적입니다. 대학원 생활백서 제 2부는 이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이제 대학원 가기 전 준비할 거 이제 대학원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고, 이제는 이제 대학원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입학을 했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전반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요, 사실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연구는 무엇인가? 이제 석박사 한다는 거는 뭐 석사는 조금 아닌 경우도 있지만 박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연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교수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최 교수님부터 연구는 뭔가 연구. 간단하게 그냥 복잡하게 가실 필요 없고 연구는 뭔가요? 예. 궁금한 걸 찾아서 확인해보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정리해서 새로운 파인딩을 정리하는 것. 뭐 완벽하네요. 연구.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드리면은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거를 찾는 건데 찾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민간인도 할 수 있어요. 박사에서 조금 이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퍼블리케이션까지 해야 돼요. 그게 저널 퍼블리케이션이 디시스도 됐던 그게 뭐랄까 우리가 좀 속어져 왁구를 맞춰갖고 이렇게 프레임에 맞춰갖고 진짜 이렇게 진짜 퍼블리케이션까지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을 맞춰갖고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냥 결과만 띡 쓰면 안 돼. 이 결과가 왜 나왔나? 그다음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게 결국에는 대학원 생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히 박사과정의 생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국에는 논문 쓰는 게 다인데 논문 쓰는 게 다죠. 그러려면 논문 좀 잘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전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논문을 쓰는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과연 누구냐? 지도교수. 그래서 이제 그 논문 쓰기 전에 단계 이제 더 좀 밑단부터 얘기를 해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1부에서 우리 최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 교수님이 이제 백인 교수님이었는데 너가 마음에 드는 거 찾아갖고 이렇게 조사해서 와봐. 내가 가서 검토해봐서 괜찮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저런 교수님도 계신 반면에 다 찍어주는 교수님도 계세요. 이거 해오고 맞아요. 납기 딱 정해주고 나는 뒤질 줄 알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교수와의 관계가 이제 여러 종류의 교수님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친구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최 팀장님이 말한 교수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 친구들은 교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려 그래요. 그 되게 잘못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치맥 먹고 배드민턴 치고 그러면 교수님이랑 친해졌기 때문에 교수님이 자기한테 뭘 해줄 줄 아는데, 제가 이제 그 지도 교수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뭔지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현실감 있게 다가가게 정리해드리면은, 지도 교수의 사회적 위치라는 거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펀드를 따고 인건비를 주고, 그래서 딱 이 3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포절 쓰고 연구하고 펀드, 다시 펀드 받았죠? 프로포절, 연구, 펀드, 이 삼각형 안에서 여러분이 지도교수와 관계를 갖는다는 거는 이 프로포절, 연구, 펀드 이 삼각형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연구를 한다던가 프로포절을 쓴다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이 할 건 연구거든요. 그래야 연구를 바탕으로 프로포절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연구를 바탕으로 퍼블리케이션에서 펀드도 따고, 이 관계가 지도교사 관계 사실 전부고 되게 원래 무미건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승과 선생님으로서 학생과의 관계는 플러스 알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렇게 가족적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막 교수랑 친구 먹는 게 아니라 친해지고 사적인 관계를 가지면은 나중에 교수가 나한테 뭘 보장하겠지. 그게 여러분 이제 지옥 밑에 지하실 문 여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망하는 거예요. 라인. 예. 한국식 라인. 예,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그 지도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은 일단 아까 다 전반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지도 교수님이 나한테 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도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어떤 지도 교수도 여러분이 좋은 연구 결과를 갖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너 이 새끼 와봐 귓방맹이 좀 맞자 그럴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그거를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제 제가 우리 교수님 1년차 때 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또 교수님 계시잖아요. 특히 싱가포르 공립 때도 5년 안에 테뉴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똑같죠. 5년 안에 그 테뉴어를 성과가 핵심 두 가지는 퍼블리케이션이랑 얼마나 펀드 레이징 했냐 두 개거든요. 그냥 연구도 필요하고 돈도 따야 되고 진짜 바빠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제가 연구실도 셋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것저것 많이 들고 갔어요. 교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맨날 데이터를 들고 와. 그러니까 맨날 봐 둘이서. 그래서 매일 디스커션을 했어요. 교수님이 그래도 똑똑하잖아요. 그 디스커션 하는 걸 잘 정리해서 하다 보면 논문이 돼요. 그게 이제는 우리 연구실이 규모가 막 몇백억이 되고 포당만 11명이 그래서 그렇게 어설픈 데이터 갖고 갔다가 두드러 맞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우리 교수가 데이터 학생도 한 명밖에 없었고 두세 명밖에 없었고 데이터 들고 오는 학생도 없었어요. 연구실도 박스 아직 막 뜯는 중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지도 교수와의 관계의 최고의 연결고리는 연구예요. 연구. 여러분이 연구 결과를 갖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좋아하십니다. 그걸 싫어하면 내가 볼 때 그 연구실 나와야 돼. 사이코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그래서 뭔가 이상한 사람이 내가 볼 때. 그렇게 지도 교수랑 관계를 가져야 되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기대했다가는 여러분이 앞통수 맞습니다. 뒤통수는 몰래 맞는 거고 대놓고 앞통수 맞습니다. 진짜. 그냥 진짜 이런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그 지도 교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떤 지도 교수와 일을 할 것인가를 사실은 입학하는 과정에서 혹은 입학한 뒤에 프로그램마다 전공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해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주변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못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나중에 벌어지냐면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도 교수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자꾸만 찾아보게 돼요. 맞아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도 교수가 잘 아는 거를 할 때 빨리 갈 수도 있고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넓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좋고 지원도 확실할 것이고 그리고 핏도 잘 맞을 것이고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원이라는 곳은 자기가 궁금해서 자기가 리서치 퀘스천이 있어서 오는 곳인데 그거를 지도 교수한테 맞추겠다는 기분으로 딱 시작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작점부터가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학생의 잘못인데 학생은 어떤 속된 말로 곤조가 있어요. 근데 지도 교수가 결정된 사람한테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도 교수는 이걸 몰라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교수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도 교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딴 사람 찾아봐라는 얘기밖에는. 그렇죠. 근데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딴 사람 찾아봐라는 얘기가 대단히 냉정한 추방령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버림받았다라는 느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나는 어떻게 너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간다면 만약에 지도 교수를 선정할 때 있어서 이 사람이 뭐를 하는지를 잘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잘 모르고 들어가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요새 가장 퍼블리케이션이 높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 좋은 또 팁인데 이런 거 대학원한테 질문해주면은 그 랩에 보면 프로필이 있잖아요. 연구원들. 그래서 대답해주는 경우도 저도 대답 몇 번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 어떤 교수님이냐. 좋은데 디맨딩하다. 되게 요구하는 게 많다. 그래서 각오 단단히 하고 들어야 될 거라고. 전 대답 열심히 해줬고
그다음에 우리 부지도 교수님은 더 심하다고. 그리고 너 오면 이 사람이 부지도 교수가 될 건데 이 사람이 IBM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진짜 짜증난다고, 진짜 힘들다고, 진짜 요구하는 게 어떤 정도로 요구하냐면 USB에 항상 너가 최신 업데이트된 너의 PPT 파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발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피곤하다고. 대신 배우는 건 많다고. 그래서 안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지도 교수와의 관계를 얘기해봤고. 그 전에 이제 논문 우리가 쓰는 거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박사를 하려면은 한국도 똑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도 있는데 뭐 없는 데도 있고 좀 그 난이도가 다른 데도 있는데 논문 박사를 하려면 박사 자격 시험 퀄리피케이션 이그잼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원서로 공부 못하면은 그냥 끝난다고 말씀드린 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퀄리피케이션 이그잼이 여기저기 다 다른데 우리 최 팀장님 근데 퍼듀의 전작과는 어떻게 하나요? 퀄리피케이션이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전작과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다 달라요. 과마다 달라요.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여기 네. NUS도 똑같아요. 네, 저희는 그 필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 예, 필기 시험이었는데 난 떨어졌어 갔으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 분야 2개.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 세부 분야도 사실은 뭐 2가지 영역이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개 선택. 그다음 그 외에 자기 분야 외 거 2개를 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퍼듀는 전작과 분야가 8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4가지를 그렇게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돼 있고 제 기억에 4시간인가 6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토 나와. 네 문제를 가지고 진짜 토 나와. 네, 그러면 이렇게 문제 길이는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백지예요. 네. 이제 알아서 이제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은 무기명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4분인가 보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수의 평균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넘어야 통과했어요. 그래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네,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게 분야마다 좀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제가 잘 수억자는 기회가 안 나는데 아마 한 40% 정도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첫 시도가 40% 떨어진다. 나 생각만 해도 토 나와 진짜. 그 우리 NUS 경영학과는 경영대는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석사에서 서울대 했었고 서울대에서도 퀄리피케이션 했었어요? 근데 이제 논문 자격 시험이라고 해서 논자시. 예, 석사 과정에서도 있습니다. 반은 박사에 비해서 낮은데 보는 과목은 뭐 4과목이 있어요. OB, OT, 뭐 HR, IR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됐고 대개 교수님들이 항상 그러세요. 우리는 너무 관대하게 채점을 한다고. 근데 떨어지는 사람 생각보다 있습니다. 서울대 있을 때? 예, 석사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박사 과정 분들은 좀 더 엄격해서 실제로 처음 해보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서울대도요? 박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서울대도? 예. 서울대도 빡세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막 그 일반 학교랑 달라. 이제 석사 박사는요 떨어지는 게 있어. 지방 그거 하면은 경력도 안 남아요. 그냥 가방 싸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 NUS에서는 1년차 끝나고 그 서울대에서 했던 논자시 같은 시험을 쳤고 어떤 방식으로 봤나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한 4과목에서 시험 문제 4개 주고 다 비슷하네요. 그냥 그냥 쭉 쓰게 하는 건데 이제 석사 때랑 박사 때 차이가 뭐냐면요. 서울대에서 석사 때는 그냥 손으로 썼고요. 박사 때는 워드로 치게 했어요. 인터넷도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오프라인 컴퓨터로? 그냥 망분리. 그냥 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하는 그 분량이 좀 달랐죠. 그래서 읽기도 편하니까 교수가 그래야. 예. 왜냐면 손 다 개발 세발 쓰니까 글씨. 그리고 2년차 끝나고 나서는 페이퍼를 쓰게 했고 그게 2차 퀄이었어요. 우리도 2차 퀄이 있어요. 똑같아요. 저희는 좀 달라요. 저희는 이제 전작가 NUS 전작가는 저희도 퀄 2번 봐요. 그래서 1차 퀄, 2차 퀄 하는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저는 시험 봤으면 100% 떨어졌거든요. 저 들어가기 전년도에는 그 교과서를 10권 준 다음에 랜덤으로 6개를 뽑아서 그냥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한 30-40% 꼬박꼬박 떨어져갖고 인도 애들이 울면서 이렇게 집에 갔대요. 그러면서 나는 그거 했으면 난 학교 갈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나 때 운이 좋아갖고 좀 쉽게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냥 과연 그게 효용이 있냐 물어보는 교수들도 그러니까 좀 우리 얘들이 연구하는 애들 얘네들 무슨 기계도 아니고 효용이 있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합의를 본 게 지도 교수가 논문을 5개 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관련 교수님 있잖아요. 논문을 5개 내요. 그러면은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뽑기를 해서 딱 뽑혀요 논문이. 그러면 그 논문이 학생한테 딱 전달이 돼요. 그럼 72시간 안에 그거를 60쪽 정도로 정리해 가갖고
교수님 4명한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 그것도 빡센데. 이것도 나름 빡세요. 근데 저는 이게 그나마 낫어요. 왜냐면은 워낙 그 논문을 그때 많이 읽었어갖고 이것도 많이 떨어져요. 방금 말씀하신 그 방식이 서울대학교 인사조직 논문 자격 시험의 박사 과정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런 방식입니다. 죽을 뻔했어 나도. 근데 72시간 동안 하니까 막 잠도 못 자요. 왜냐면은 그게 평소에 준비가 안 돼서 논문 그 보고서를 60쪽을 만약에 그 논문을 진짜 만약에 좀 친숙하지 않는 논문이 걸리죠? 그럼 떨어져요. 논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떨어져. 진짜 그래서 막 뽑기죠.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거의 다 붙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도 한 30-40% 떨어져서 결국에는 10에서 20%는 집에 가요. 우리 연구실도 집에 갔어요 결국에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자기가 뭐 연구할지 그거 다 정리해갖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생각보다 5% 정도 떨어져요.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이 물리과 우리 NUS 물리과는 비슷하게 역시 10건으로 해갖고 하는데 그거 진짜 많이 떨어져요. 10건 어떻게 봐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 좀 안 좋은 시험인데 어쨌든 뭐다 여러분 그 박사과정이라는 건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미국도 그렇고 미국 학교마다 또 난이도가 높은 데는 또 되게 높아요. 스탠포드는 오랄 테스트여갖고 전작가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또 오랄이 약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채팅장처럼 학부 때부터 해서 좀 영어가 익숙하면 하는데 그냥 한국으로 간 친구 말이 안 통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아시아계인 선생님들이 그냥 한국 애들은 불쌍하니까 아시아는 불쌍하니까 쪽이 줘서 그냥 쓰라 그런대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퀄리피케이션이 그 점이. 그래서 이 박사 자격 시험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서 여러분이 갔다가 이런 거 뭐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러니까 채 팀장님이 아까 나한테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박사 자격 시험도 생각보다 어려워갖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런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 박사 자격 통과했으니까 이제 논문 쓸 때 됐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논문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런 이렇게 뭐랄까 문법적인 테크닉보다는 제가 하던 게 있어요 항상. 일단은 무조건 논문은 들이다 많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턴들이 NUS로 IIT나 뭐 이런 베이징, 칭화 이런 데서 인턴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랑 서울대 애들도 MBA 그 인턴으로 왔었어. 연구 인턴으로요. 무슨 학술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럼 제가 걔네들은 막 와갖고 걔네가 실험을 하려 그러는데 니네가 여기서 실험을 해봤자 얻는 건 하나도 없다고 진짜. 가면 또 다르고 니네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실험은 내가 나중에 막 풀로 한 바퀴 몇 바퀴 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진짜 니네가 중요한 거는 5바이트 쏠릴 정도로 리터처 리뷰를 해봐야 된다고. 문헌 조사, 문헌 리뷰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시키고 나면은 그래서 그거를 했고 카이스트로 돌아간 친구가 석사를 되게 잘했어요. 논문도 잘 쓰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실 제 후배가 누가 왔었냐면은 IIT 나오고 USC 사우던 캘리포니아 갔다가 장학금 받고 이제 다시 NUS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재료과 나왔는데 전작가에서 그 디바이스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맨날 고개 까딱까딱 YJ, I don't understand 맨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진짜. 그래갖고 내가 너는 나한테 말을 잘 들었어요. 걔가 너는 앞으로 나한테 논문 하루에 1개씩 읽어서 프로 앤 콘스 적어갖고 이 논문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 다 읽어줬어요 그거를. 그렇게 걔가 한 6개월인가 3개월인가 60일인가 3개월인가 했어요. 그렇게 하고 쫙 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하나를 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 프로 앤 콘을 정리해놨잖아요. 자기가 실험 나오면 탁탁탁 붙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걔도 그 어디더라? 존에서 취직했고 다른 친구도 글로벌 파운드리 취직했고 지금 한 명은 포닥하면서 거기서 스타트업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사수들은 들어오면은 이 문헌 조사 훈련을 진짜 막 토 나오게 시켰어요. 우리 교수님이 안 시키니까 내가 볼 때 얘네 다 학교 잘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논문을 잘 쓰려면은 여러분 논문은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 뭐라 그러죠? 내가 갑자기 인트로덕션에서 앱스트랙 말고 그 다음에 그 인트로덕션에서 이렇게 요약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요약하는 걸요?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서 우리 인트로덕션에서 일단 이렇게 뭐 했는지 쭉 적잖아요. 선행 이제 연구들의 쭉 적잖아요. 이제 리터처 리뷰를 쭉 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논문을 읽은 게 있어야 주석 달면서 인용 다 레퍼런스 붙이면서 이 논문은 누가 해서 이런 연구가 돼 있고 이런 연구가 돼 있고 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게 시작인데. 뭐 미래는 밝고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문헌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은 그 SDS로 갔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삼성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페이퍼는 많아요. 한국 친구들이. 왜냐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과는 많은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클릭은 열심히 하고 계측도 열심히 했는데 디스커션을 해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NUS 있을 때 한국 포닥 형들도 많이 왔거든요. 뭐 이제 한국에서 박사한 형들도 포닥으로 많이 왔는데 너무 불쌍한 게 인도 애들보다 실험도 훨씬 잘하고 중국 애들보다 훨씬 잘하는데 특히 중국 애들이랑 하면 도찐 개찐인데 인도 애들은 그래도 읽은 게 많은 거예요. 인도 애들이랑 말빨로 붙으면은 잽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프로포저를 쓰라 그러면은 박사 형들이 못 쓰는 거예요. 포닥 형들이요. 너무 그 불쌍한 거. 내가 볼 때 실험을 진짜 잘해요. 실험 거의 뭐 로봇 막 장난 아니야. 막 장인 정신으로 실험하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박사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삼성에 있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박사 받은 분인데도 영어 논문을 못 쓰는 분이 꽤 있었어요. 당연히 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았어요. 나는 그래도 쉽게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사수들도 나눠주고 그래갖고 우리 부사수들 고가도 잘 받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었거든. 영어로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회사에서 논문 쓰는데 무슨 그 심사가 뻔할 텐데 부장들이 볼 텐데 뭐 대충 쓰면 되지 그것도 근데 어려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세미나 같은 거 가면 토론도 잘 못하고 입 다물고 있고 그냥 뭐 질문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발표해서 자료는 많은데 세미나 같은 데 가서도 발표하면 한국 형들 발표 못하고 조금만 트위스트 된 질문 들어오면은 이해 못해갖고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논문을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논문을 읽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 그 신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이건 리부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많이 읽는 건 좋은데요. 읽어가면서 자기의 뷰를 형성해가야 돼요. 그래 맞아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과는 달리 소셜 사이언스 제가 볼 땐 제가 경학 쪽만 있었지만 그래도 심리학이나 정치학이나 뭐 사회학과 학생들 보면서 느낀 게 특히나 한국 그 학생들은 정말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이거를 자기 생각이 없구나. 이거를 다 그냥 다 흡수하려고 그래요. 그 약간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데 뇌 터지겠네 그럼. 예, 결국은 터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리타이어 하는 분들도 많고 중요한 건 근데 우리가 읽는 거는 결국 거기를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이게 의미 있다는 거를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뷰가 희미한 시점에서 혹은 자기 뷰를 세워야 된다라는 목표의식 자체가 없이 이거저거 많이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남들이 다 했는데 이제 난 뭐하지? 그러니까 다 읽어놓고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와서 울더라고요. 그 같이 봐주는 지도 교수가 논문 100개 읽어오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읽어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을 읽어오라고 학대. 네, 어뷰스 슈퍼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게 초심자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분량인데 실제로 논문 한 편을 쓰려면 100편 정도는 읽어야 돼요. 뭐 차이는 있겠지만 엄청 많이 읽어야 돼요. 엄청 많이. 읽고 그걸 소화해가지고 내 뷰포인트를 세워야 돼요. 근데 계속 사실은 저도 했던 시행착오인데 다 읽은 다음에 그냥 리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면 정리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평, 독후감 같은 거 쓸 때 한국 특히 어린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하고 줄거리. 참 슬펐다. 참 슬펐다. 감정 적죠. 감정 적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내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결국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논문인데 다른 것들은 재료고 그 목적의식 없이 그냥 방황하다가 근데 방황하기 딱 쉬워요. 왜냐면
논문 100개가 말이 쉽지 않나지. 안 돼요. 근데 어렵죠. 그래서 저도 꼭 저 동의하는 게 그래서 전 장점과 단점을 꼭 적으라 그랬어요. 이 논문의 강점, 이 논문의 부실한 점. 그것만 모이면은 생각보다 논문 쓰기 싫거든요. 부실한. 그다음에 제가 좀 이 논문 쓰는 거는 이제 뭐 이론이나 뭐 제가 뭐랄까 뭐 국문학 이런 거한테 팁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최소한 실험을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면은 그냥 어떤 판타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메타인지를 높이셔야 돼. 내가 어떤 조건이 있나, 나한테 어떤 제약이 있나, 나한테 어떤 장비가 있나, 그거부터 쫙 파악하고 경우의 수를 내야 돼. 경우의 수. 그냥 우리 채팅장도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뭐 압력 바꾸고 프레셔 바꾸고 온도 바꾸고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계측할 때 계측할 때도 뭐 증착 속도 이렇게 바꾸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정리를 해보면은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쫙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일단은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거잖아. 어디 무슨 몇 단 초가집에서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는 어떤 장비가 있고 이건 얼마 쓰면은 왜냐면은 사용연에만 쓸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교수님한테 가능한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동료가 있고 그다음에 연락을 하면은 뭐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고 이런 거를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구라는 거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총동원해 갖고 거기서 새로운 거를 창출하는 행위인데 그냥 되게 나이브한 마음으로 우린 없어, 우린 안 돼.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실험에 국한된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전작가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걸 하면은 결국에는 파나를 찍는 거거든요. 파나? 그렇죠. 파나를 찍는 건데 파나를 찍는 게 이제 저희 이제 대학원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빛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빛을 써 갖고 파나를 찍는데 그 빛을 광학으로 할 때가 있고 이제 일렉트론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렉트론 하는 건 비싸고 느려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뭐랄까 스케일도 되게 그러니까 광학으로 하면은 되게 큰 것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되게 조그마한 걸 못 만들어 쉽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다 그 이빔 리소그라피라는 걸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바틀렉이 너무 심해서 그거 기다리다 뭐 나 머리 막 백발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나? 왜냐면 우리가 막 임의로 랜덤으로 있는 거에다가 뭐 이렇게 하려 그러려면은 꼭 그 이빔 리소그라피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그거 쓰려고 기다리다 화병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뭘 했냐면은 저희 샘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크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까 그걸 연구를 해서 계속 그걸 크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막 기기가 계산을 해서 이빔에 이렇게 기기가 윙윙윙 가서 슉 하는 건데 저는 장인 정신으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여러 개 만들어내는데 이쯤 하면 하나 대충 걸리겠지 하고 그런 식으로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래서 아무도 이 장비로 안 하는데 저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박사를 되게 빨리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사실요. 왜냐면 나 다 이빔 리소그라피 아니면 안 된다고 다 불평불만하는데 저만 옵티컬 리소그라피로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그건 돈도 싸고 그거는 많아요 여기저기 연구소에 웬만한데 나는 그걸로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수가 맨날 그래. 그다음에 그거 하나 만든 다음에 막 정전기 때문에 탁 터지면 막 다 때려부시고 싶고 그러거든요. 나 인간이 막 헐크로 변해 막 다 뽀개고 싶어요 진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내가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막 친구가 와서 막 잘못했다 정전기 때문에 탁 터지면 막 다 때려부시고 싶어요 진짜. 나 지금도 분노가 솟구쳐. 그런 적 몇 번 있었거든요. 막 팍팍팍 이게 나와요. 막 중국용 나오고 인도용 나오고 다 나와요 진짜 그거 하면은. 근데 저는 웃긴 게 뭐였냐면은 저는 한 번 만들 때 이빔 리소그라피는 막 3주 해갖고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광학으로 해서 3주 하면 막 300개씩 만들고 그랬어요. 타면 아예 탔네 휙 버리고 거기다 더 대박이 이제 샘플이 많이 남은 거예요. 나눠줘 포닥들도 너네도 계측해보라고. 포닥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막 내가 물어보면 다 알려줘 진짜.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어베일러블한지 가능한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저는 논문을 교수가 시킨 거 쓴 게 아니라 되게 웃겨요. 저는 그래서 티시스에 안 들어간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왜 케미칼도 하고 왜 메케닉 왜 화학도 하고 왜 기계도 했냐. 논문 될 것 같은 경우에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일단 논문은 나와. 지도교수도 애매해. 근데 지도교수 입장에서 무조건 땡큐야. 왜냐하면 지도교수는 티시스가 필요 없거든. 논문만 있으면 땡큐거든. 그러니까 지도교수는 너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냥요. 계속 써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논문 쓸 때는
진짜 여러분 내가 무조건 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티오리가 아닌 이상은 그걸 진짜 따져 보셔야 돼요. 진짜 문헌 조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그 방금 하신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소셜 사이언스에서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연구실에 따라서 대학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연구와 할 수 없는 연구라는 게 있어요. 사회과학에서도. 그리고 그건 이제 어떤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교수의 각자의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특성일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한데 전공 따라 다 다양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장 구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인데 그게 안 됐다 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경영학과에만 적용이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시오리 페이퍼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길인데 아주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길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연구 못하는 데들은 리뷰 페이퍼 써서 내는 데도 있어요. 네, 리뷰 페이퍼도 하나의 방법이고 잘만 쓰면 되니까요, 자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경영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뭐 일부 의학 같은 데서 메타 어널리시스라고 하거든요. 기존 자료들 논문 분석들 다 합쳐가지고 메타본 그리고 그 커럴레이션의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파인딩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활용해서 익스페리멘테이션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무지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원이 한정돼 있으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신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신 박사님의 어떤 박사과정 학생으로서의 최고의 강점이 나온 건데 네, 좋게 말하면 익스페리멘테이션인데 삽질이에요. 맞아요. 그 삽질을 근데 안 해요. 삽질 정신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왜 안 하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안 해요. 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제가 그래핀이라는 게 스카치 테이프로 뜯어갖고 노벨상 받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학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렇게? 그것도 본인이 그게 중요한지 몰랐대요. 그게 논문 쓰고 한참 후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우리가 삽질 정신이 중요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여기 깨알같이 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대학원 생활이니까 말 그대로 생활 그러니까 그 연구적인 생활 말고 진짜 인간적인 생활 여러분 대학원 생활을 요즘에 한국도 인건비를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받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여기가 연구가 있나 예를 들면 비슷할 거예요. 저랑 그 최 교수님 NUS에서 똑같이 했어요. NUS가 장학금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퀄 통과하기 전에는 저는 2,000불 받았거든요. 싱가포르 달러 2,000불 받으셨어요? 전 프레지던트라 처음부터 끝까지 3,000. 좋은 장학금 받았구나. 프레지던트. 미안해요. 그래서 그때 환율로 그러면 생활비가 240만 원이에요. 싱가포르 물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거든요. 저는 퀄 통과하면 2,500. 그다음에 퀄 전에 2,000. 우리 최 팀장님도 RA 하셨어요? 리서치였어요? 네, 저도 RA 계속. 그러면 그때 얼마 줬어요? 그 미국에서? 사실 연구실마다 좀 틀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학교 기준이 없고 맞아요. 그거는 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전자과는 교수님 재량이었어요. 그럼요. 그 펀드 받아온 것만큼에 그때 얼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짜게 받는 편이었는데 1,600불 받았고. 그래도 생활이 되잖아요, 그게요. 근데 물가 워낙 싼 지역이니까 저희 학교가 근데 통상적으로 1,600에서 2,000 사이가 저희 학교였고, 그러니까 비싼 지역인 뭐 스탠포드 이런 데는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스탠포드나 이런 데는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물론 제가 다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는 사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받는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학 기간이 되면은 무조건 인턴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치고는 많은 연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윈윈인 게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받고 그럼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약간 고퀄에 싸게 자기 회사에다가 취업을 대학원 노예. 그래서 그렇죠. 대학원 노예 맞아요. 그레주엣 슬레이브예요. 그게 진짜. 근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좀 애매한 건 아까 이제 교수님하고 관계 일하시잖아요.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뭐 적어도 제가 듣기에 미국 사람들도 농담을 하는 거니까 아마
살짝은 일반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서도 얘기하는 게 약간 교수님 노예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뭐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다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교수님과의 관계나 약간 그런 어떻게 보셔야 되죠? 약간 인맥 정치가 전혀 없진 않아요. 아, 미국도 있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가서 맨 처음에 생활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막 되게 리저너블하고 막 레셔널해서 막 합리적이어서 막 절대 쏘고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갑질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수님이 예를 들면 저희 방은 전부 백인에 저 혼자 이제 아시아인이었거든요. 어느 날 자기 언제 공항에 도착하는데 뭐 니네 혹시 시간 된 사람 있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약간 갑질인데 그거 진짜? 네, 당장 손을 드는 백인 2명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픽업하러 갔을 때고 그날. 여러분 미국이면 막 젠틀하고 그럴 줄 알았죠? 다 뻥이에요. 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진짜. 제가 느낀 거는 미국 사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대학원 생활도 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거라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리로 입사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문제냐 그것도 문제지만 많이들 고민했던 게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가 모르니까. 있는데 사실 저도 많이 느낀 게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 때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정치적인 뉘앙스를 대체적으로 아시아 분들이 못 읽으세요. 그러면은 진짜 괴롭겠다. 네, 그러면은 승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다시 돌아오는 결정을 많이 해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퀄컴이나 이런 애플에서 다 삼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다 내가 몇 명 만나서 이제 들어봤어. 이렇게 잘 나가던 형들 왜 돌아가냐니까 디렉터가 자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언어도 딸리고 언어가 잘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형준아 생각해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그분도 일반하고 근데 확실히 적긴 적어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포춘 500 기업에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인도 이게 중국계만 해도 3-4%가 넘는데 우리나라 0.5%가 안 돼요.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가 임원이. 근데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걔네가 맨날 심심할 때 얘기하는 게 슈퍼볼이야. 슈퍼볼이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를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려 그래도 솔직히 자기는 재미도 없고 기본적으로 그 개인차가 또 있잖아요. 야구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못 알아듣겠대요. 너무 괴롭대. 그다음에 거긴 스포츠가 너무 많아갖고 시즌마다 계속 돌아가는데 진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막 그 형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 내가 그냥 퀄컴이 되게 잘 나갔거든요. 엔지니어링적으로. 결국엔 삼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책을 피고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못 따라갔대요. 좀 가엾더라고 짠하더라고 그게 들으니까요 진짜.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문제라고 결국에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냐면 제가 STS에서 일할 땐 사실 저희 파트는 반이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이 많군요 삼성 SDS가. 저는 이제 사업 기획실에 있다 보니 이제 사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룹사에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차출돼서 이렇게 저희 지원해주는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분들도 승진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그 문화적인 뉘앙스를 이해를 못해요. 소맥도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맥하고 다 따라가는데 그 미묘한 뉘앙스들 있잖아요. 그 누가 어떻게 표현했는데 그건 사실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처럼 누가 나 픽업해주면 안 돼. 간단 이건 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뭔지 알죠. 그러니까 나를 데려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막 전무랑 상무랑 싸우고 있는데 쟤네가 왜 싸우는 거지? 알고 보니까 막 연대랑 고대랑 미묘한 라인이었는데 그런 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걔네가 그거를요. 맞아요. 그런 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되게 이거 좀 새는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할 때 어떤 걸 만나면 이제 사실 그것도 좀 라인이라고 표현한 게 저를 그 직장에 뽑아주신 분이 저 HBS 선배세요. 그분이 뽑은 팀을 보면 HBS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 또 타는 것도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약간 이제 그 다른 아시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다른 학교 출신에다가 그분이 발표를 하면 팀 미팅 할 때 전혀 관심 안 가지고 되게 무시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제 상무실로 상무인데 저희 보스가 전무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 아시아인이 발표를 하는데 막 꽂히신 거예요. 되게 좋다고. 그랬더니 처음 봤어요. 저희 보스 상무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화면 앞까지 나가지고 막 그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게 너무 좋지 않냐고 완전 깜놀했어요. 저 그때 이게 또 긴장하셔서 여기 완전 홍건해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 갑자기 뭘 빠졌냐면 대학원 생활인데 이게 아까 좀 앞에 얘기했었는데 뭐 제가 까먹고 얘기 못했는데
이 대학원 생활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또 이게 뭐라 그러죠? 순수 기초 과학은 많아요 심지어. 그리고 국문학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제 순수 인문학은 펀드가 없죠. 너무 그러니까 제가 가엾죠 그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박사는 5년 뭐 6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당연히 일단 간단해요. 집에 돈이 막 많고 여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명문대 가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좋은 교수님도 많고 거기 기회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학부는 100%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학부는 거의 다 돈 내니까. 근데 박사 과정은 적어도 제가 볼 때 무조건 자기가 마음에 심적으로 안정적으로 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데 선택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 다음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옛날에 막 우리 최 팀장님도 얘기했고 막 우리 하버드 나오고 MIT 나오고 막 부장이고 막 상무고 시켜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94학번인데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하고 IBM까지 했어 우리 교수님이. 그러니까 차장마로봉을 줬어요. 차장마로봉. 30대 초반에. 근데 이제는 어림도 없어요. 스탠포드 나와도 똑같이 과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아직도 판타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5년 동안 돈 안 받고 아무리 집이 진짜 초특급으로 잘 살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한테 손 계속 벌리면은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커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게. 진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냥 막 그런 고민의 접점이 있겠죠. 학교가 너무 안 좋아. 막 그래도 근데 너무 좋은 학교에 붙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다 고만고만한 학교에 다 붙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소설 쓸 필요는 없으시고 웬만하면 돈 있는 데 가셔서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력 있으면 포닥 한번 가면 돼요. 포닥으로 가서 어차피 학교라는 게 학위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킹 싸움인데 포닥 같은 데 가갖고 거기서 연구 잘하면은 그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또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경우에 포닥을 한번 가세요. 그럼 진짜 괜찮아요. 어쨌든 지금 돈 얘기 중인데 저 같은 경우는 경영대 소속이었고 경영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 펀딩이 나오고 가끔 교수 펀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과학 쪽에서는 가장 돈적인 측면에서는 부유한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펀딩을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소수는 박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상담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의견이 그래요. 그런 경우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그리고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도 비판하고 교수도 비판하는 건데 저는 이제 경영학과지만 심리학과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뭐 사회학과도 있고 그런 분 또 뭐 그냥 친구는 인문대학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제가 좀 안 좋게 얘기를 참 못되게 얘기를 하는 게요. 니들이 일단 산수부터 해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거기 가서 열정 있고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가서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가겠대요.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네가 그럼 박사과정 혹은 석사과정으로 하면서 사이잡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거를 교수가 용인하는 분위기인지 최소한 그거를 아무리 나중에 말이 바뀐다고 해도 사전에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그게 사실상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전 그 생각이 변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학문을 한다는 게 공부를 한다는 게 특히 순수 학문으로 들어갈수록 이거는 어쨌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배고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먹고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게 제일 서스테이너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조건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건데 파트타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과외 같은 거죠. 대개의 경우는. 혹은 사이즈업을 가지면 교수님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직장에서 아까 MBA 펀딩 받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직장에서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이 최고죠. 최고인 이유가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교수님과 관계 다시 제가 좀 세사실 그런데
사실 교수님이 돈을 그렇게 주시면 학교가 주는 게 아니라 네. 과가 주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돈 주시면은 진짜로 이렇게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요. 왜냐면 펀드 끊기면 끝나거든요. 네, 교수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끝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보면은 기업 펀딩 받고 오신 분들은 그 사람들은 교수님 앞에서 진골성골이에요. 네, 진골성골이에요. 진짜. 교수님도 어떻게 못해. 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해요. 내 돈 갖고 내고 왔는데 네. 네가 뭔 소리야 그거예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그렇게 그 대학원 생활에서 막 논문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진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좀 사고해보고 주판 좀 튕겨보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아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이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가장 잘된 케이스 위만 보고 와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어떤 테크트리를 타면 뭐 아이비리그를 간대, 어디를 간대. 항상 성공 케이스만 보는데 그 필드에 있으면요 실패 케이스만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최단 기간 몇 년 안에 끝낼 수 있다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늘어지면 어떻게 될지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엑싯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될지. 제가 좋은 사례 알려드릴게요. 제 이제 그 아까 일부에서 말한 제 교환학생 갔을 때 만난 후배인데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교환학생 학교에서도 조교도 하고 막 엄청 열심히 살던 친구인데 그 친구 영향을 후배인데도 영향을 받아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UCLA 합격을 했어요. 잘 다녔어. 근데 한국인 교수로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한국인 교수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펀드도 없고 막 결국 랩이 해체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열심히 해서 또 다른 과목에서 디스팅귀시드 A를 그거 막 됐다 좋은 A를 맞으면서 어떤 중국인 교수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중국인 교수님이 그 한국인 교수님보다 더 나쁜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못된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랩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학생도 엄청 막 포닥 5명이 학생 10명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이 교수가 너무 나쁘니까 중국 애들도 다 떠나고 진짜 황당한 게 그 연구실에 한국 사람 2명만 남게 됐어요. 이거 싫어 이거 주작도 안 돼 이거는. 근데 한 명이 이제 그 어떤 한국의 좋은 대학교 나온 형이었는데 이 형이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얘 데이터를 훔쳐다가 교수한테 가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럼 박사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진짜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얘가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UCLA 이제 좋은 수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회계학이랑 경제학 이런 거 수업을 들어서 얘가 그 화재사에 취업을 해서 리크루팅할 때 가서 성공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화재 그 연구소 같은 데는 그 리스크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돌이들을 많이 뽑아요. 얘가 이제 수학도 잘하고 기획과 백그라운드도 있으니까 딱 적합해서 뽑혀서 간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때 엑시트 잘했다고. 그래서 그 한국 형 끝내 졸업 못했어요. 그 형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아요. 유학 갔다가 실패한 사례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고 유학 가는 사례도 실패가 많아서 무조건 여러분 대학원 가는 게 장밋빛이 아니라는 걸 진짜 아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고시 느낌 좀 있나요? 네, 진짜 고시 느낌 있어.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고시 느낌이 있어요. 고시는 근데 이게 왜 유학이 힘드냐면 고시는 되면 뭐라도 보장이라도 해주잖아요. 취업이 되잖아 고시는요.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 이걸 짚고 넘어갔을 때 여러분 그 고시는 하면 자격증을 준단 말이에요. 면허증을 준단 말이에요. 면허증.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의사 면허증을 주잖아요. 그렇죠? 의사 고시를 보면. 근데 의무고시를 보면은 이거 뭐 약사가 되면 약사 면허증을 주는데 박사는 면허증이라는 게 아니라 서티피케이트 그냥 증명서기 때문에 얘가 박사 학위를 했다는 증명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장받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실제로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대학들의 문제점이긴 한데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안 가진 교수님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꼭 한국 대학만의 특성은 아니에요. 예컨대 서구의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 렉처러들 중에서는 MS라든지 특히 MBA 그다음에 그 산타바바라의 그 블루 LED 개발하신 분도 학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실력이 뛰어난 경우에.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앞에 오늘 대학원 생활에서 이제 연구는 무엇인가, 오늘 교수와의 관계, 논문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다음에 대학원 생활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대학원 강연하면 논문 쓰는 뭐 구체적인 팁도 알려줬는데 이게 좋은 강연이 있어요. 제가 그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무크의 한국판 K무크가 있거든요.
K 무크라는 게 있어요. K 무크를 검색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시즈널 강연이 있고 연중 무휴 강연이 있는데 아무 때나 거기에 그 어떤 카이스트 머리 이렇게 삭발하신 교수님이 쓴 논문 쓰는 법 강연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나마 우리나라 논문 쓰는 법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것 중에서 제일 좋고, 근데 여러분 결국 논문은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논문을 많이 읽게 되면은 그 구조를 알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데이터로 채워넣으면서 그 언어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이 논문 쓰는 게 막막하다는 거는 논문 많이 안 읽어봤다는 그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논문을 진짜 많이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해. 이건 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서로 공부 못하면은 박사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논문 꼬박꼬박 많이 읽으시면서 정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은 이런 게 잘 되니까 뭐 일단 언어에 제약이 없으니까 그게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리터레처 리뷰가 안 돼 있으니까 되게 진짜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 그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유학이고 어떻게 보면 리터레처 리뷰 관련인데 네. 제가 졸업했던 서울대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박사과정 OBHR에 가까운 코스웍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NUS에 가서는 퀄이 쉬웠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선행학습 해간 거예요. 그럼요. 그게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진짜. 그거 왜냐면은 똑같이 NUS 비즈니스 스쿨인데 한국 분인데 네. 퀄 떨어지셔갖고 잘리신 분이 있어요. 나랑 친한 형인데 그래서 하와이 주립대학교 가갖고 네. 결국엔 성공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세요. 진짜 잘린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어려워요, 진짜. 그 형도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퀄리피케이션 이그잼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아무튼 여러분 이 대학원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좀 필요한 거를 달아봤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은 결국에는 대학원생은 아까 대학원 교수랑 똑같거든요. 대학원 교수가 중소기업 사장이면은 대학원생은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혼자서 해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진짜 마지막 이제 경고 및 주의점. 대학원이라는 거는 누가 간섭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맞아. 근데 간섭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보다 게임하다 보면은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가요, 진짜. 실제로 이거는 뭐 미국도 많고 뭐 이거는 전국 공통에 내가 다 알아봤어. 이거는 우리 지도 교수님 스탠포드 나오셨는데 스탠포드 그래도 좋잖아요, 학교가. 우리 영준아 거기에도 가방 운전수가 많아 그래요. 드라마 보고 그런 애들 많다고. 왜냐면은 적응 못 해갖고. 그러니까 왜냐면 또 외롭다고 한국 드라마 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보고 한국에서 게임 한 판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하고. 한국의 탑3 중 그 스카이 중에 한 명 한국의 대학교인데 그 아는 형이 지금 박사라고 있는데 그 형이 그래도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와서 여기서 박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국 학교 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애들이 오락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오락을 많이 해갖고 그 탑3인데 너무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 이 대학은 아까 셀프 디스플린, 그러니까 자기 규율이 없으면 진짜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그걸 진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여러분이 뭐 지도 교수가 쪼아준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왜? 결국에는 여러분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 쪼아주는 지도 교수가 있어서 실적이 나와봤자 요즘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대학원에 가고 싶으면 또 이제 자기 규율도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2부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졸업 후 이제 뭐 이제 졸업 그 트랜지션 과정 이제 뭐 오랄 디펜스라던가 이제 그다음에 각자 진로를 어떻게 선택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박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모든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